안녕하세요. 영어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역은 누구일까요? 어린 아이들부터 청장년들, 심지어 평론가들까지 모두에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그 악당의 기원을 다룬 영화 조커입니다. 그 익살스러운 미소에 담긴 뒷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방송에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조 치치 오션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 녹음의 기획자이자 조커의 열렬한 팬인 조조라고 합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나이트와 히스레저를 사랑하는 치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본을 쓰느라 조커가 돼버릴 뻔한 오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바다 같은 남자.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조커 편 1부 시작하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조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커가 무너지는, 조커의 인격이 바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네. 처음에는 조금 당하면서 산다든가 착하게 살려고 한다든가 하다가 이렇게 딱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뀌고 하는 모습들에 저는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다크나이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조금 편견과 심술이 가득한 마음으로 봤었는데요. 이건 다크나이트 팬이면 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또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너무 좋다. 정말 연기 하나는 최고다 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찐 조커인가 안 조커인가. 맞아요. 감히 누가 조커를 대신할 수 있어 하다가 맞아요. 어느 정도는 수긍하게 되는. 정확합니다. 네. 오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제가 재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조커의 마음으로 봤었거든요. 한창 흑화할 때 아닌가요? 네, 지하철 타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조금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었지만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녹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녹음을 기획하신 조조님의 평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 녹음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영화여서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연출의 방식은 좀 다르지만 국보나 햄넷이나 아니면은 패왕별이처럼 좀 감정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영화들을 제가 좋아해서 네. 조커도 좀 같은 류의 영화 중에서 특히 또 인물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특히 더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디테일에 신경 써서 더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커가 연출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의 간단한 감상 잘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도파민이 마구 솟아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영화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션님, 조커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웃음이 많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무담시의 뒷골목을 사람들의 미소로 환히 밝히겠다는 꿈을 가진 그는 낮에는 광대일, 밤에는 코미디언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정한 현실과 사랑 없는 도시는 그를 끝없는 낭떠러지로 몰아세웁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웃음소리는 단지 허파에 찬 냉수의 공기가 풍선바람 빠지듯 새어나오는 소리였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에 어둠에 잠들어 있던 도시가 깨어나게 됩니다. 웃음은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광대, 더 나아가 조커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익살꾼의 이미지에서도 아서플렉이 가진 선천적 고통과 그가 이루고 싶었던 꿈에서도 이 웃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작품에서 웃음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며칠 전 저녁에 OTT로 조커를 다시 돌려보면서 아서가 언제 웃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특징을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오. 제가 지켜본 아서는 타인의 유머에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광대 분장실에서 동료들의 농담에 웃어줄 때나 혹은 스탠드업 코미디 클럽에 관객으로 앉아있을 때를 잘 보면 이 특유의 하이톤 웃음을 짓거든요. 맞아요. 하하하 이렇게. 그 웃음소리를 내는 타이밍도 남들과는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웃음은 마치 그 움켜쥐면 소리 나는 그 꼬꼬댁 닭 인형 아시나요? 아, 그런 것처럼 그냥 눌렀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내뱉은 소리일 뿐이지 아서플렉 마음 자체에 어떠한 감정적 요동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아서가 진심이 담긴 웃음을 지을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본인의 유머나 혹은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아이를 봤을 때 해맑게 좀 웃어주는 거라든지 혹은 머레이쇼에 나간 자신을 상상할 때 그 입가에 짓는 미소와 같은 것들이요. 저는 사실 웃음이란 게 공감의 한 단계 위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어떤 것에 마음에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거기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게 유머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서는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를 해왔던 인물이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서에게 유머는 타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이기에 전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알고 싶은 무언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 되게 깊게 잘 봐주셨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조커가 병에 걸린 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 저는 병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나중에 가면 저도 느낀 게 웃는 타이밍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고 자기가 조롱을 받는다거나 누군가의 위선이 보인다거나 할 때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만의 코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느꼈어요. 18살 때 처음 봤는데 아픈 사람이구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절대적인 악인이 아니었나. 조조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두 분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저는 조커가 한 번도 의식해서 조롱하려고 웃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화를 두 번을 봤지만 저는 조커가 병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근데 이제 타이밍을 보면은 아까 오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타이밍이 엇갈리거나 덕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좀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많이 짓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그거 자체가 감독이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부조리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웃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꼭 그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이밍에도 웃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영화를 자세하게 보다 보면 지하철에서 사람을 죽이기 직전이라던가 이럴 때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또 상담을 하거나 좀 진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웃음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아서 플렉이 어느 타이밍에도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수 같은 변수죠. 그거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타이밍에 넣은 이유는 뭔가 세상이 아서 플렉에게 부조리하게 다가오는 그 사실 자체를 좀 조롱하기 위한 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웃음이라는 소재가 되게 비극적으로 보이게끔 연출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서 플렉이 웃음을 통해서 공감을 하지 못해서 일부러 그 타이밍에 감정을 표현했다?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한 개인을 조롱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부조리한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롱한다? 아서 플렉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도한 바가 전혀 없는 거고 감독이 일부러 그 장면을 그렇게 투입을 시킨 건 감독이 그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 좋은 해석인데요. 치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서의 웃음 포인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스탠드업 코미디 보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 코미디언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까 오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그 포인트에서는 하나도 안 웃고 있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때만 웃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스탠드업 코미디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맥락을 공유하면서 코미디를 하는 건데 아서는 이 포인트를 전혀 못 잡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아서라는 사람한테 코미디라는 건 뭘까? 이 사람은 너무 코미디가 안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서는 사회 속에 온전히 포함되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콘텍스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 씬인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하철에서 젊은 청년들이 여자 한 명을 괴롭히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아서는 그냥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호아킨 피닉스가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 장면이 뭔지 몰라서 저게 대화를 하는 건가? 저게 놀리는 건가? 이해를 못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서플렉이 치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아예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거를 보면 약간의 자폐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점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아서가 이웃과 연애하는 상상을 할 때 네. 사실 사랑이 맺어지는 과정이 스토킹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이 아서플렉이 무작정 여성을 따라가고 그 여성이 그냥 따라오는 걸 눈치채고 그냥 받아주는 어떻게 보면 좀 맞아요. 정상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치치님이랑 덕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에 온전히 속해본 적이 없고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사랑하는 방식도 그냥 내가 원하면 이렇게 따라가서 내가 쟁취한다. 뭐 맞아요. 이 개념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지점에서는 뭔가 아서플렉이 어쩌면 자폐적인 성향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에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상상하는 모습이 저희한테는 되게 음침하고 스토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아서플렉이 참 되게 안 좋은 사람처럼 기분 나쁘게 느껴지면서도 또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런 인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품 곳곳에는 페인트처럼 진한 여운을 남기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장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치치님이 말씀해주신 스탠드업 코미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은 그 장면에서 사회가 아서플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혼자 올라가서 깔깔대면서 웃고 또 상상 속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의 멋있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있어. 아주 뿌듯한 행복한 상상으로 마무리되잖아요. 네. 네. 무대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쟤는 뭐 하는 걸까? 여기 왜 나온 걸까? 이런 시선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서플렉의 우상 같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머레이는 조롱까지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아서플렉이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치치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좀 그냥 단순히 가볍게 웃겼던 장면을 좀 가져왔는데 전 아서플렉이랑 엄마랑 초반에 나오는 장면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아서플렉의 엄마가 항상 토마스 웨인한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지 못한 지 막 몇 년이 됐다, 몇십 년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서가 엄마한테 엄마 3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 우리 어떻게 도와줘요? 라고 이렇게 팩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서가 엄마한테 나 코미디언 될 거라고 하니까 엄마가 바로 스탠드업은 웃겨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안 웃기잖아. 이런 식으로 또 팩폭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뼈를 때리는 대화를 계속하는 게 저는 되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아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소통이라는 걸 못 배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엄마랑도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코미디를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이 사람은 진짜 말 없는 광대가 제격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광대는 말이 없고 몸짓만 있잖아요. 네, 바보 맞아. 같은 몸짓, 바보인 척을 일부러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스탠드업은 할 수가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점점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찰리 채플린 영화를 봤을 때 그 조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맞아요. 치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표정이 되게 냉정했어요. 이 사람은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좀 전형적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라이맥스 장면이죠. 조커가 경찰차에 잡혀가다가 이제 폭도들이 일부러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이제 아서플렉을 구해주고 이제 아서플렉을 약간 신격화하는 맞아요. 사실 좀 약간 뭐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하고 집단 관계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조커2의 주제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인물, 아서플렉 뭐 이렇게 단정 지어지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시민들이 다 가면을 쓰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제 경찰을 폭행한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조커 시리즈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조커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에 가깝다. 그러니까 조커라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불합리함이나 부조리함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감정 자체다. 그래서 그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이 현상이 더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이 장면이 저는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욕망?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망이죠. 개인의 욕망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집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아서플렉의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다 광대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이 개념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오싹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숨겨진 욕망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서 피를 얼굴에 웃으면서 너무 네. 좋아요, 저 그 장면. 웃는 얼굴을 만들고 네. 그 장면 확실히 조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네. 그때 짓는 미소가 진짜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 막 눈이 살짝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미소 짓는 게 그 음. 맨 처음 영화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의 도입부에 분장실에서 입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그것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네. 그러네요. 조커가 돼서 행복해졌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보여서 전 정말 그 장면 좋아하고요. 전 사실 또 좋아하는 장면은 화장실에서 추는 춤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사실 영화에선 총 2번의 화장실 댄스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시는 그 강렬했던 장면인데 웨인 컴퍼니의 3명의 직원을 살해하고 나서 이 도망치듯 공중화장실로 들어가잖아요. 네. 갑자기 굴군이 현악기 소리에 맞춰서 아서가 몸을 비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의 아서는 억압과 스트레스 속에서 떠밀려서 살아왔는데 이 순간을 기점으로 그의 마음속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걸레를 짜내는 사람처럼 자신의 몸을 막 뒤틀면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런 고통을 짜내는 몸 동작을 취하는데 와, 이때 그 눈을 봤을 때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조커로서의 눈이 보여서 저는 좀 이때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화장실 장면은 정말 잠깐 등장하는데 조커가 이제 머레이쇼 출연을 위해서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하는 장면에서 네. 기억납니다. 그 염색약을 막 튀기면서 팬티만 입고 몸을 신나게 흔들어 제끼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요? 정말 강렬한 햇살이 비추고 그 가운데 그 뼈만 남아 앙상한 그 기괴한 몸뚱아리가 그 환희의 감정에 젖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왜 제가 그걸 보면서 해방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 2개의 춤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웃는 장면 있잖아요. 하나 첨언하고 싶은데 그 웃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사실 이제 브루스 웨인을 만나서 이제 브루스 웨인에게 꽃을 주고 브루스 웨인에게 웃으라고 이제 입을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똑같이. 맞아요. 그 장면에서 뭔가 아서 플렉의 불행이 세습됐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똑같이 그 조커에 의해서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이 다 죽게 되고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 나중에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두 인물 다 약간 다크 히어로적 성향이 있잖아요. 맞네요. 맞아요. 뭔가 정의감을 위해서 영웅이 됐다기보다는 내면의 어두움을 가지고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근데 방식이 다르죠. 브루스 웨인은 히어로가 됐고 사실 조커는 결국은 악인이 된 거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미소를 지어주는 게 저주였던 건가요? 그러면? 방금 조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트맨이 탄생하기까지 조커의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보는 사람도 고통스러웠던 이제 기구한 인생의 끝에서 아서 플렉은 조커로 불리게 되었잖아요. 배트맨이 조커의 영향을 받아서 배트맨이 결국 된 것처럼 조커가 되기까지 어떠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무엇이었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사실 배트맨이 조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서 플렉의 영향을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아서 플렉이 왜 조커가 되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가 없다.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조커가 될 운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때문이죠? 저는 그 초반에 이제 아이한테 좀 까꿍해주는 장면에서 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서 어머니께 쪽지를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쪽지에 보면 저는 뭐 웃음을 못 참는 병이 있어요 하고 이제 뒷장에 글이 나옵니다. 이제 뒷장에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뇌에 손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신경학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영화의 후반부로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서 플렉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나오죠. 근데 어머니는 그걸 방관했고 저는 아서 플렉이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은 아서 플렉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불행하게 자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조커가 되는 과정 자체가 가정폭력과의 어떤 인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없이 사람이 그냥 저렇게 어떻게 보면 미친다? 저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아서 블랙이 갑자기 결단을 해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갔다는 사실 저는 크게 납득이 가지 않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떤 불우한 환경이나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질환 그리고 아버지의 가정폭력 그런 상황들이 아서 블랙에게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병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뭐 지원도 끊기고 하면서 형편이 안 좋아진 상황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잘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조커가 되게끔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커가 된 이유? 없다. 태생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저는 감독이 이 부조리극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폭도들을 등장시키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영화 속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 라디에이터 옆에 방치돼 있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확실히 아닌 게 분명하니까 조커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치치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이 조커를 굉장히 연민의 눈으로 보시면서 영화를 감상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범죄 프로그램 모집 봤거든요. 제 취미가 작업할 때 범죄 프로그램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의 어떤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거든요. 오. 범죄 프로파일러 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살인범들이 살인을 못 끊는 이유가 사람을 죽일 때 느끼는 뭐 어떤 쾌감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내가 온전히 통제한다는 정복감이 있대요. 아서는 사실 자기 삶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서가 처음 살인을 할 때는 정당 방위였어요. 네. 이 맞죠. 사람들이 나를 린치를 지금 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주머니에 총이 있어서 지금 네. 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결국 도망가는 마지막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그 씬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정당방위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고 처음으로 내가 상황을 통제했다는 감각을 약간 붙잡으려는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 경험이 아서한테 일종의 전환점이 되면서 이런 통제와 정복의 감각을 더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살인을 계속 저지르게 됐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 또 여기서 좀 구조적으로 좀 재밌었던 게 첫 살인이 끝나고 나서 바로 화장실에서 춤 한번 추고 바로 달려간다고 자기가 생각한 게 어디냐면 그 옆집 여자의 집이라고 갔다고 자기가 망상을 한 거잖아요. 네. 살인을 하고 그 도파민이 확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성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조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서가 상상하는 사랑은 약간 일방적이에요. 네.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내 개그에 웃어줘야 되고 내가 문 열고 꽝 찾아왔을 때 관계해줘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통제 욕구?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커가 된 이유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션님이 생각하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그래도 나름 아서를 연민하는 사람으로서 변호를 해볼게요. 저는 아서가 조커가 된 순간은 자신의 삶을 비극이 아니라 코미디로 인식한 바로 그때부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차이가 사실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신발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발은 때묻는 것이 사실 두렵잖아요. 뭐라도 묻으면 약간 털어내기 바쁘고요. 근데 반면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신발은 아무거나 막 밟고 다녀도 크게 개의치 않잖아요. 네. 맞아요. 또 내 거가 아닌 남의 새 신발은 신고시켜야 한다고 막 밟기도 하고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수록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 신발처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것들을 확확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것들이 더 소중하고. 반면에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는 넘어져서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보고 그냥 깔깔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망가짐을 하나의 유의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비극이 아니라 코미디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아서가 자신이 이 삶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의 유인거리로 삼는 조커가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강연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품의 말미에 의사와 상담 장면에서 비춰지는 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완전히 없앤 것인지 아니면 두 자아가 혼재된 상태인지 구분이 어려워 보입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조커라는 정체성이 아서 플렉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가볍게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커가 아서 플렉에게 가지는 의미라기보다 아서 플렉이 조커라는 정체성을 이용했다라고 바라보고 싶었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억눌린 삶을 살아왔고 참으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억눌린 걸 표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조커라는 정체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라든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주 마음껏 표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치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그 두 자아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우리가 누구나 위축된 사람한테 관심을 주고 떠받들어주면 어깨도 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 성취가 무엇이었는지가 좀 사람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약간 살아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서는 첫 성취가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관심을 주고 자기를 따라하고 막 이런 게 생기니까 그게 성취 경험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TV쇼까지 나와서 진행자 죽이고 약간 상상도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난 이룰 거 다 이뤘다의 상태였던 것 같기도 했어요. 상담사한테 하는 태도도 약간 너보다 내가 더 대단해, 내가 더 똑똑해 하는 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차갑나요? 아, 그래도 공감이 됩니다. 조조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치님의 해석이 되게 신기했고 저도 다 굉장히 공감이 갔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한 답변의 스탠스가 좀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영화에서 보면은 악역들이 막 계획적인 악역들도 있고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뭐 아니면은 히스레저의 조커처럼 되게 투명한 사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악인의 유형이.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치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고 그 덕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이용하고 이럴 만한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취조실 장면을 보면서 조커가 진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차 위에서 조커가 춤추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모두가 전 조커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커스러움이라 하면 꼭 조커처럼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거나 너무 억울하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슬프다거나 그 네. 감정의 정도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이제 아무리 머리 끝까지 화가 나도 길 가던 사람을 치거나 하진 않죠. 그냥 그렇죠. 마음속으로 삭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인이니까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조커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배운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커는 조절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한테는 그게 결국은 외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가서 조커라는 개념이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고 그냥 감정 조절을 못해서 현실에서 도태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꼭 조커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커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커라는 개념이 특별하게 의미를 가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조커를 가지고 있지만 아서 플렉의 조커는 도태된 조커를 보여준다라고 이해도 되는 건가요? 조커를 꺼낸 거죠. 약간 이제 꺼낸 거다. 소환술처럼 꺼낸 거예요. 괴물을 부활시킨 거죠. 지구 반대편에도 조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아서플레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엄청 특수하진 않잖아요. 정신질환, 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던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해석입니다. 네, 한국 조커, 일본 조커, 뭐 중국 조커, 타이완. 네, 다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션님은 어떤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커라는 자아는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먼저 심층적인 자아와
표층적인 자아가 있는데 일단 심층, 이 내부적인 자아부터 짚어볼게요. 이 내부 자아는 이전에는 사람의 애정을 갈구를 했으나 결국에 단 한 줌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삶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자아 상태를 말해요. 이때 그는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머레이 쇼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삶을 갈아 넣은 유머를 완성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요. 이때 그는 타인과 사랑의 공감에 대한 걸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예요. 자포자기를 해버린 네. 상태. 오로지 자기가 연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생방송에서 의도치 않게 머레이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폭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깨어나서 네. 그들의 이 광적인 열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조커라는 표층적인 자아가 위에 덮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그는 그 내부 자아가 예전에 그토록 원해왔던 그 사랑과 관심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TV 뉴스에서 자신을 언급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차원이 다른 이런 격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약간 조커라는 이 표층적인 가면이 자신이 마침내 빛나는 조명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내부 자아는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예전에 사랑과 관심을 추구했던 아서플렉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려면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면 이 표층적 자아인 조커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서 마음은 아서플렉인데 조커를 원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마지막에 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아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갑자기 지능캐가 된 느낌이네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조커를 꺼내들었다라고. 그러면 머레이를 의도치 않게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그 머레이 쇼의 의도는 자기가 자살을 하는 게 그죠? 주된 목표였는데 그 머레이의 행동을 보고 충동적인 행동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조차 자신이 통제한 게 아니에요. 조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사람 자체는 격정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가 그죠. 모든 완벽했던 사람들의 거죠. 그 폭동을 지도하는 그러한 격정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까 깨달은 거죠 그때. 새로운 지선이네요. 저는 머레이를 죽인 이유가 병실에 있을 때 자기가 나왔잖아요, TV에. 네. 거기에서 뭔가 자신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뭔가 아버지로 생각했던, 아버지로 대변되는 머레이가 자신을 버렸다. 그래서 뭔가 좀 부성애에 대한 갈망, 토머스 웨인한테도 버려지고 머레이한테도 버려지는, 뭔가 그 상황에 대한 분노로 총알 6발을 넣을 때부터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우상이 나를 저렇게 하면서 뭔가 코미디언이 되고자 하는 이상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우발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새로운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는 그 자기 집에서 연습까지 하면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낙낙 할 때 꽝 쏘는 걸로 네. 돼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표층적 자아를 완성하려면 조커라는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대중한테 내가 더 큰 관심, 더 큰 사랑을 받으려면 나를 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나를 더 떠받들게 하려면 이 방송에서 이 방송의 진행자를 죽이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는데 말씀들 들어보니까 이런 지능까지 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정확하게 드네요. 그래서 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점점 방송이 무르익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는 아서플렉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하면서 그의 내면을 해부하듯 보여줍니다. 그가 느꼈던 격정에 많은 관객들이 동요하고 공감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조커를 어디까지 옹호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땐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황들 자체가 뭔가 주변에서 보이기 힘들 법한 그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정신병에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것. 저는 사실 이 불행과 우울을 약간 전시하는 듯한, 과시하는 듯한 영화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불행 포르노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영화랑 결이 비슷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다시 계속 보니까 놓쳤던 많은 부분들이 보였고 이 인물의 심리 변동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일단 조커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가게 되었고요. 저 환경에서 자라서 저 상황에 놓이면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살인은 옹호해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배려해도 지하철의 우발적 살인까지는 허용.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저질렀던 살인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죽인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후반부에 더 이상 터져나온 웃음이 없다는 것도 이제 그가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 그래서 웃음도 터져나오지 않고 살인도 우발적인이 아니라 이제 의도적인 살인을 하는 거고 삶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거듭났다라는 걸 조금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션님이랑 좀 비슷한 게 처음에 그 3명을 죽인 거는 죽을만 했다. 괴롭히다가 정당방위로 생각했고 아니 엄마는 갑자기 왜 죽이는 거야? 입양했다고 해도 자기를 길러준 사람인데 그리고 머레이도 죽이고 얘 점점 광기 없이 나가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 뭔가 이 사회 혼란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영화 자체가 조커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설계를 하고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못하지만 호소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 사회의 악이 되어버린 정당화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이욕적이게 조커를 설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주님 의견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현실에 제가 만약에 이런 분을 보게 된다면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그래도 감정을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즉각 표출하는 사람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를 대도. 근데 이 작품 안에서의 아서 플렉 그리고 이게 영화라는 걸 좀 감안하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모든 행동을 다 옹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커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왜 광대 동료를 죽였는지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정당방위로 살해를 했던 그 지하철 장면을 넘어가서 어머니를 죽인 장면을 보면 결국은 어머니가 사실 만들어낸 환상이었잖아요. 네. 토머스 웨인과 사실 전 사귀었던 걸로 보이긴 해요. 사귀었을 수는 있으나 뭔가 좀 토머스 웨인의 자식이다. 뭐 이런 것들은 네. 다 어머니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저는 보였거든요. 이제 아서가 어릴 때는 아서가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외면했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서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토머스 웨인이 이 편지를 받아야 되니까 넌 편지함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연금을 받고 살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서의 근황을 물어보기보다는 어머니는 뭐 당연히 보살펴 드려야 하지만 아서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서 입장에서는 뭔가 살아온 배신감이 크게 드는 거죠. 사실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서는 어머니를 되게 잘 모셨는데 이제 끝에 가서는 또 끝까지 어머니는 좀 자신만 생각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서의 감정이 또 조절할 수 없을 임계점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뭔가 어쨌든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니까. 그리고 별명이 해피인 이유도 너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총을 줬던 그 친구는 그냥 나쁜 친구입니다. 매장시키려고. 그 친구가 왜 총을 줘놓고 갑자기 몰아서 쫓아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닐까요? 그냥 좀 아서가 되게 어리숙하고 하니까 그냥 괴롭혔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서한테 친구인 것처럼 총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병동에서 공연을 하다가 총을 떨어뜨려서 이제 잘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소품이었다 뭐 이런 식의 소문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굳이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뭐 얘가 총 샀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악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유가 어쨌든 이 사람도 저는 아서라는 사람이 직업을 다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유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전 아서보다 훨씬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서가 또 할 수 있는 게 총으로 쏘는 것밖에 저는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표출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아서가 아무리 사회에다가 소리쳐도 아서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게리는 죽이지 않잖아요. 게리는 자신한테 편견 없이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뭔가 아서가 저질렀던 비행들은 영화 내적인 상황에서는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끝에 폭도를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건 조커라는 개념을 이용한 일반 시민들이지 아서 플렉이 아니기 때문에 아서의 행동이 크게 이해 못할 지점이 있냐라고 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치님도 굉장히 동의를 하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조커를 일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일단 정신질환이 있고 그리고 복지 예산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이 질환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꼭 치료가 됐어야 하는 환자인데 이 사람을 사회에서 치료해주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이런 사건들은 예견되었고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잘했다 할 수는 없죠. 그쵸. 잘한 건 아니죠. 저는 진짜 반대로 생각한 게 저는 게리를 살려준 장면이 그 장면을 보고 딱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왜죠? 이게 다들 키가 크셔가지고 생각을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게리의 반응을 보면은 거의 오줌 지리기 직전이에요. 맞아요. 공포에 질렸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까딱하면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근데 지금 내 친구를 죽인 사람한테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문 열어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와. 근데 이 아서의 반응이 뭐냐면 여기서 딱 씩 웃고 얘가 귀엽다는 듯이 오. 웃은 다음에 친구, 난 널 살려줄 거야. 약간 그런 말투로 오. 이마에 키스를 쪽 해주면서 문을 딱 열어서 그때 게리 보면은 살려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라 저 미친놈 이러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죠. 걸음아 날 살려라. 오. 저는 이게 그냥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걸로 보였거든요. 도망가라고 해놓고 문을 못 걸어놨어. 열고 있으니까. 그치만 그 정도 지능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게 지능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도 내가 세상의 왕이다 하는 우쭐함은 느끼잖아요. 네. 5살 애가 3살짜리 동생한테 내가 언니니까 이거 해줄게. 이런 건 약간 우월감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뭐 지능이 높아야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아서의 이런 행동들은 그냥 개인의 감정일 뿐이고 이거는 어쩌면 본인의 어떤 상황적인 것들과는 아예 연관이 없는 그냥 악한 행동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게리를 살려준 부분도 저도 저 놀리는 거다. 그죠? 저는 그 정도로 조커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조조님이랑 치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서까지 문득 든 생각인데 그 총을 빌려준 친구 네. 또 조커를 어떻게 괴롭히고 내쫓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조커가 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조커가 되게끔 상향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감독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커가 악인이고 잘못됐다는 생각은 바꿀 생각이 없지만 조커가 되기까지의 이런 총을 빌려준 친구나 맞아요. 이 사회의 구석에 있는 조커가 치료받지 못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요인이나 이런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원래 이런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커가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저도 제가 이해가 간다라고 언급했던 지점이 네. 감독의 의도가 너무 잘 담겨 있는 캐릭터라서 이해가 가능하다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커가 잘했어 조커 그래 죽일 수 있지 라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아까 작품 안에서의 조커는 100% 이해가 간다라고 했잖아요. 조커가 살인을 저지르는 동기가 너무 명확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서 플렉이 아무리 세상에다 대고 저는 광고판을 훔친 적이 없으며 뭐 집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동료가 나한테 누명을 씌웠고 머레이 프랭클린이 나를 사회에다 조롱을 해서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창구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맞아요.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인과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점에서 감독이 살인이라는 수단으로 조커가 표출되게 만든 이 연출 안에서의 조커는 저도 완벽히 이해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덕희님이 말씀하신 지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완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네. 감독이 아서 플렉을 고담에 담궜더니 짜잔 조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혼란스러웠는데 정리해주신 오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영화 조커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들과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보다 깊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화를 통틀어 아서에게 가장 강한 햇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죠. 계단춤 장면에 삽입되었던 곡 락큰롤 파트 2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조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과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작품 외적인 이야기와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조커의 흥행에 힘입어 5년 뒤 후속작 조커 폴리아드가 개봉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많이 엇갈리는 편이었는데요. 많은 관객들이 이번 후속작이 첫 번째 작품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감상을 남겼는데요. 조커 1을 사랑하시는 패널 여러분들의 조커 2 감상이 궁금합니다. 조커를 사랑하는 오션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조커 1보다 조커 2를 더 좋아합니다. 오. 네? 사실 저는 조커 1이 어느 정도 이미 완결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후속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후속작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당황했었는데 후속작에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조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듯 조커의 자아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있었잖아요. 저 네네. 나름대로의 정의한.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설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아서 플렉이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커라는 자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네. 조커 2에서는 내가 아서 플렉인 상태로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네? 라는 그 의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을 때 더 이상 조커라는 자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게 된 거죠. 레이디 네. 가가가 그 불씨를 지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서 플렉의 자아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 일련의 과정이 이 조커 2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호아킨 피닉스는 노래 좀 못 부르더라고요. 그건 좀 마이너스. 치치님 의견이 또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레이디 가가 광팬이어가지고 폴리아드 너무 좋았는데요. 네. 근데 가가가 나왔다는 것 말고 영화 자체로만 보면 사실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조커한테 왜 자꾸 여자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커는 사랑이랑은 별로 거리가 가깝지 않은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조커가 아니면 아서 플렉이? 조커라는 이 캐릭터 라인이 네. 통째로 그런 것 같아요. 아서 플렉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아서 플렉은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맞죠? 그냥 그 프로세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서 플렉이 원하는 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커로는 이미 사랑을 한번 받은 거고 이제 아서 플렉인 내가 사랑을 한번 받은 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랑을 온전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전작에서 아서 플렉이 사랑에 빠진 여자랑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전작에서 옆집 여자는 일단 아서 플렉이 가진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가 일정 부분 투영된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여자도 아서의 엄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아서 플렉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랑을 느꼈고 어떻게 망상을 했는지가 관객 입장에서 잘 소화가 됐는데 네. 사실 폴리아드에서의 로맨스는 전 사실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네. 또 조커라는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아서 플렉이 불쌍해지고 이런 감정 자체가 저는 썩 기분 좋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건데 네. 왜 레이디 가가를 조커 옆에 붙였는가 생각해보니까 아서 플렉은 네. 조커가 있어야만 주목을 받고 음. 조커를 사용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 플렉 자체로 얼마나 시궁창인가. 사랑을 받을 적도 없고 줄 줄도 모르고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 더 나락으로 빠질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붙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 또한 조조님 의견대로 감독의 의도가 다분했다. 그 페어링이. 조조님 해석 궁금합니다. 일단은 폴리아드 굉장히 좋았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둘이 사랑을 안 했다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을 했다 안 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화인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디 가가가 뭐 조커를 사랑했든 아니면은 그냥 감옥에서 심심해서 그냥 말 걸어도 받아줄 것 같은 남자한테 말을 걸었든 아니면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둘이 로맨스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폴리아드라는 제목이 이제 둘의 광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그냥 레이디 가가와 아서 블랙이 사랑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커 1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뭐가 문제지? 네. 어떻게 세상을 보길래 그렇지? 근데 약간 아서 블랙의 뇌를 이식받은 것 같은 영화였어요. 사실 되게 맥락 없이 뮤지컬이 나오고 갑자기 맥락 없이 춤을 추고 전봇대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서 플렉이 보는 세상인 겁니다. 이제 녹음 중간 쉬는 시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저희끼리 이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뭐 사랑의 감정이 보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냥 감정의 맥락이 없는 거죠. 네. 그냥 그 순간순간에 펼쳐진 감정 하나하나에 다 집중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TV를 보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고 이게 아서 플렉이 가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병을 보여주는 영화. 그러네요. 영화의 감정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네. 레이디 가가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재소자들의 관계로는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여주기가 힘든데 맞아요. 이제 레이디 가가가 아서 블랙한테 호기심을 보이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아서 블랙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라고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고 아서 블랙이 저렇게 봐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해서 2를 보고 1의 퍼즐이 더 맞춰지는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패널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커 1, 2에서 패널분들이 왜 좋아했고 왜 싫어했는지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조커 1에서는 조커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조커가 가진 망상, 정신병,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자 맛있게 먹어라 하고 떠먹여 준 거예요. 근데 조커 2에서는 이게 현실이다. 사회에서 너 바로 옆에 정신병 환자 있어봐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데에서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조커라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좋아했지만 현실에서 만난다면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질문인데요. 역대 조커 역을 맡은 배우들의 면면이 뛰어난 만큼 아직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논쟁이 하나 있죠. 과연 가장 뛰어난 조커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조조님의 최애 조커는 누구인가요? 일단은 대본에 싸워주세요라고 써있거든요. 의견이 많이 갈릴 수밖에 네. 없는 그거로 생각해요. 인상적이었고 저는 제 취향은 와킨 피닉스인데 네. 더 잘한 건 히스레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답변을 한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잭 니콜슨 조커나 다른 조커를 보진 않았어요. 저는 다크나이트랑 이 조커 시리즈 토드 필립스의 조커 시리즈를 봤는데 일단은 와킨 피닉스는 제가 앞에서 했던 답변들이 발생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연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 이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같이 연기를 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뜨거운 사람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를 구구절절 설명하면 제가 뭔가 납득이 되는 연기였는데 히스레전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아무 감정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잔인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머리를 굴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지? 설명이 안 된다. 근데 되게 섬뜩하고 무섭고 그다음에 크리스천 베일의 배트맨한테도 전혀 밀리지 않고 저는 그래서 뭔가 단일 캐릭터의 연기를 저렇게 사실 앞뒤 시리즈의 설명도 없이 그냥 한 영화에 딱 등장해서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되면 히스레저의 조커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말이 안 되지 않나? 뭐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취향은 사실 좀 더 서사적으로 납득이 되고 연기적으로 더 뭔가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와킨 피닉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연기 클래스 자체가 좀 히스레저가 너무 높지 않았나? 이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인기가 많고 호평을 받는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치치님의 최애 조커도 궁금한데요. 저는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 조커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조커라는 캐릭터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기의 어떤 레벨, 메소드의 레벨로 따지면 호아킨 피닉스와 히스레저의 레벨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호아킨 피닉스 연기를 보고도 엄청 박수 쳤거든요. 네. 완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저는 이 조커라는 캐릭터의 핵심이 재치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지능적이고 너무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상대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악랄한 범죄자라는 게 제 조커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조커는 제목이 조커로 나왔고 브루스 웨인 만나고 여러 가지 오마주를 했지만 결국 아주 완성도 높게 만든 잘 만든 새로운 캐릭터인 아서 플렉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조커의 정체성을 조금 이 영화가 해치는 거가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커가 아니고 어떤 다른 세계관을 빌려와도 네. 이 아서 플렉의 이야기는 충분히 멋있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었다. 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조커여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으셨군요. 네네. 오션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치치 선생님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네. 오. 조커론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 조커라는 캐릭터는 기원이 없어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이 조커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야 돼요. 이 조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동기도 알 수 없어야 하고 왜 입을 찢어야 하는지도 왜 입을 찢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존재가 조커인데 이 조커의 기원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 영화는 조커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이 영화는 그냥 조커를 표방한 조커가 아닌 존재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연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둘이 뭐 정말 비등비등하다고 보지만 조커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적어도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조커가 아니다. 따라서 히스레저의 조커가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여러분들께서 히스레저의 조커가 최고의 조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저는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네. 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 조커에 맞는 캐릭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은 히스레저의 조커를 좋아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아니요, 저는 와킨 피닉스를 취향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히스레저의 조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고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뭐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광고를 본다거나 네. 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내 처지에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몰입, 이해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상품을 좋아하고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커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런 왜 조커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 게 맞고 어디서 왔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서사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커 1을 보면서 아, 왜 조커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캐릭터가 조커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찬양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히스레저의 조커와 견주어지면서 최고의 조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저희 혹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자레드 레토는 패싱 하는 건가요? 아, 저 패싱. 패싱? 네, 저 별로였어요. 그 조커도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할리퀸이 좀 더 그리고 저는 약간 떠오르는 신예를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더 배트맨이라는 새로운 영화가 나왔어요. 맞아요. 거기에 새로운 조커가 나와요. 오. 진짜 잠깐 실루엣만 등장하거든요. 오. 네. 근데 그 목소리만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 딱 그 조커가 나오는 씬이거든요. 배우도 아주 훌륭해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리 키오건이 연기를 해요. 오. 이 베리 키오건이 어느 영화에 나왔냐면 그린라이트의 그 도끼를 훔친 그 네. 친구로도 나왔고요.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영화에도 네. 나오고 어. 아무튼 되게 총망박는 킬링 디어 주인공으로도 나오고 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그 조커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 저점 매수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생소하지만 또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과거 서부극부터 현대 히어로물에 이르기까지 영화사는 대부분 선한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객들은 영웅만큼이나 악인의 서사에 끌리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치님 의견 먼저 궁금한데요. 전 약간 대리 해방 욕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역은 아무리 입체적인 캐릭터라도 캐릭터가 행동하는 것 자체에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악인은 제약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놨던 축축하고 어떤 더러운 마음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캐치해서 꺼내주고 폭발시켜주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막 다 폭발시켜놓고 사실 마지막에 정의구현만 제대로 하면 본인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상쾌하잖아요. 저도 조커 보면서 막 도파민을 느끼다가 다 보고 나서 속으로 뭐 이제 가둬놨으니까 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 악인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작은 길티 플레저. 네 맞습니다. 오신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가 선악구도가 명확한 시대에서 불명확한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거에는 이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터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부국이라든지 혹은 히어로물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그 경계 자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관객들도 더 이상은 이제 착한 사람은 언제나 선하고 악한 사람은 언제나 악하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적 명제에 만족하지도 않고요. 되려 이 흐릿한 경계 속에서 이 개인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이 각각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보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어져서 영화의 구조와 맥락을 더 깊게 모르는 시선이 생겨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어필한 이유가 네. 개인의 서사가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미국의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네. 범죄 커플이 굉장히 광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커플이 엄청나게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미국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 미디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노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광적인 사랑을 받은 이유가 네.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사랑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서사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서사가 받쳐주는 캐릭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에 서사가 받쳐졌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서사에 공감을 하면서 나와 맞는 부분이 있다면 더 광적으로. 오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과 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선징악을 크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착하게 살면 호구다라는 생각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도 누가 착한 일을 했다라기보다 누가 뭘 했다더라 뭐 부정적인 것이나 자극적인 것이 다뤄지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 해방감, 해소감을 원하는 그런 욕구가 이런 악인의 공감하고 악인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준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는 오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대적인 맥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지점은 그 예술에 대한 검열이 좀 줄어든 시대가 요즘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전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선악구도가 뭐 서부극도 그렇고 되게 명확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대부처럼 선악을 미묘하게 그려낸 영화들이 극찬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뭔가 만연했던 작법을 좀 거스르는 느낌이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뭔가 표현의 자유도 더 늘어났고 검열 같은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관객들의 수준도 올라왔고 영화의 작법들도 되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악인을 악하게만 그려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법들이 발달해서 저는 악인 서사에 열광할 수 있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 앤 클라이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다 조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치치님의 말씀처럼 영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커는 당시 폭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국 개봉이 반려될 뻔하기도 하는 등 사회에 민감하고 폭력적인 영역을 적나라하게 다룬 영화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과연 영화는 어디까지 불편해도 괜찮을까요? 어떠한 기준선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조님의 의견 먼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는 불편한 선은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온더풀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디 호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잘 만든 걸 알지만 뭐 서브스턴스, 네. 그 다음에 티탄, 그리고 제가 단관으로 봤던 포제션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안 좋아하는 영화라서 아마 앞으로 자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영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인권 유린이 나온다거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감한 이슈냐 아니냐는 관객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과 현실이 저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사실 되게 좀 끔찍한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아니고 되게 나이스한 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예술의 세계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예술의 세계와 현실 세계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관객분들께서 충분히 그거를 알아서 자신의 선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술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표현의 수위 자체를 연령 등급을 제외하고 검열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치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도 기준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파이기는 해요. 사실은 조커가 처음 개봉했을 때 몇몇 카톡 프로필 사진들이 아서플렉 얼굴로 도배가 됐을 때는 진짜 너네 진심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관객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 아서플렉이 영웅시 됐던 이유는 상류층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시위자들이 만약에 아서가 같은 광대 친구도 죽였다는 걸 안다면 아서를 영웅처럼 추재를 했을까? 근데 영화를 보는 우린 알잖아요. 네. 이건 그냥 개인의 복수심이잖아요. 아서가 뭔가 대의적인 뜻을, 큰 뜻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상황과 기분과 어떤 압박에 따라서 움직일 뿐인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시청 연령대가 네. 지켜진다면 또 그 영화를 만들어질 때 어떤 윤리가 잘 지켜진다면 모방이나 이런 걸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치님과 조조님 의견 둘 다에 동의를 하고요. 짧게 덧붙여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술을 금지시킨다는 과한 수단보다는 해석의 장을 후에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조커라는 작품이 불편한 만큼 그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사회가 어떻게 읽고 이야기하는지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오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미 세상에 이제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여기저기 끌려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생각한 거는 적당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이미 대중의 군중심리에 조금 끌려가기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커를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좀 웃으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트루먼 쇼가 바로 생각났습니다. 오. 트루먼 쇼요? 왜냐면 가장 조커가 되기 쉬운 사람이 트루먼이에요. 오. 30년 동안 이 세상의 나를 가지고 조롱을 했다. 와. 속였다 생각해보세요. 소름 여러분이라면 돋아요 지금. 이런 건 저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와. 삶이 코미디인 사람. 그렇죠. 진짜 내 삶이 코미디다. 와. 이건 바로 조커가 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트루먼은 조커가 되지 않거든요. 조커를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 조커가 얼마나 악인인가 이런 다크한 것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트루먼을 보고서 정화를 하시면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다. 하는 매력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션님의 추천 영화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 조커 연기에 원형이 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몇 번 추천을 드렸는데 네. 저는 마스터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헌 마스터 아니고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마스터고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호아킨 피닉스가 나옵니다. 네. 이 호아킨 피닉스의 최고의 연기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커를 볼 게 아니고 이 마스터를 반드시 보셔야 한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조커의 호아킨이 최고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네, 사실 이 연기는 좀 그 마스터의 연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조조님의 추천 영화도 궁금합니다. 저 반칙 좀 쓰겠습니다. 2개 가져왔고요. 아하. 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영화가 좀 되게 뜨겁게 사람의 감정을 그린다면 진짜 차갑고 축축하고 막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제 미세리코르디아라고 하는 알렌 기로디 감독의 영화인데 생소한 영화네요. 정말 이렇게 막 냉랭하게 욕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뭐 이 욕망은 좀 다른 욕망이지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네. 두 번째는 조커 폴리아드와 좀 연관지어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펀치 드렁크 러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인사이드 아웃 추천할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이 눈으로 보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이 두 영화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의 모티브가 되는 영화 아닌가? 네, 그렇죠. 맞죠. 치치님의 영화도 궁금합니다. 저도 예전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던 적 있는 영화인데 저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아. 영화를 준비했거든요. 좋죠. 일단 여기서 머레이 역할을 맡은 로버트 드니로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이기도 하고 여기서 되게 포멀하게 나오지만 모이칸 머리하고 이러거든요. 그죠. 택시 드라이버에서. 네. 사실 조커에서 아서 플렉이 쇼에 나오는 당일날 막 집에서 혼자 TV 소리에 맞춰가지고 총을 들고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맞죠. 택시 드라이버에서도 이렇게 집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독백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인공이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데뷔를 하면서 막 겉멋을 부리면서 너나 봤냐? 아, 맞아. 뭘 보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총을 가지고 독백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한 미친 범죄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관객한테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래? 하는 영화라는 점도 비슷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들 매력적인 영화를 추천해 주셔서 또 리스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조커의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커를 다룬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부터 조커가 던진 불편함이 관객과 사회에 미쳤던 영향들까지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조커를 평가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10점 드렁크입니다. 이 영화가 혼자 처음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거든요. 네. 인싸. 고등학생이었는데 연출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화였고 개인의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다뤄주어서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 평은 다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힘내서 살아봅시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저희한테 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 별점도 역시 제가 이 녹음을 기획한 것에서 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역시 10점 만취고요. 야, 와우. 네, 코멘트는 인간 분노의 응축 그리고 폭발을 불같이 그려내다로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전부터 계속 아서플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놨기 때문에 네. 상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엄청 재밌게 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몰입해서 욕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이 녹음에도 참여한 거고요.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저는 8점 드렁크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연출, 연기, 미술 스타일 다 너무 좋았고요. 하지만 구조적인 이야기 자체는 조금 평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아름답고 처절한 조커 지망생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조커는 아니었다. 네,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집 가서 다크나이트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약간 알딸딸 8점 드렁크고요. 한 줄 평은 간단하게 한 줌의 사랑이라도 남았더라면 으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데요. 지금까지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조명은 작고 조명에 닿지 못한 곳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그 빛에 홀려 빼마른 몸을 무대로 이끕니다. 그러나 조명 아래 비친 그들의 초췌한 몰골에 세상은 그들을 위로하기보다 먼저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얼굴을 하얗게 칠합니다. 슬픔 위에 빨간 미소를 덧댑니다. 광대의 얼굴을 하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향한 조소를 멈춥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웃음은 더 이상 기쁨의 표정이 아니라 끝내 외면당한 영혼이 세상 앞에 내미는 마지막 가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덕희, 패널의 조조, 치치. 오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